2008년 글로벌 위기는요, 금융위기입니다. 은행들이 망하는 거는 이게 혈액순환에 뭔가 막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을 줬죠. 홍 박사, 왜 그 은행이랑 거래했어? 네? 그 은행 망할 수도 있는데 당신 책임질 거야? 반대로 지금은 어떤 충격이냐? 실물 충격이죠. 어마어마한 눈폭풍이 온 거예요. 거대 눈폭풍이다. 오늘의 주제는 이코노미스트의 투자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그 2008년 금융위기보다 세계적으로 여파가 더 큰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킨 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커요. 그럼 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 글로벌 위기는요, 금융위기입니다. 네, 금융위기가 뭐냐면 은행이 망했다는 소리입니다.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AIG, 리먼 브라더스. 지금 우리가 아는 이름만 네 회사가 망했거나 공적 자금을 받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은행들이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는 은행이 대출 회수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김 작가님이랑 저희가 은행과 고객이에요. 네. 제가 김 작가님 은행에 예금을 대출을 받았는데 한 3년 정도 만기를 갖고 있어요. 만기가 됐는데 김 작가님이 되게 어려우셨어요, 은행이.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대출 만기 연장 안 됩니다, 갚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대출 받아서 사업하거나 뭔가를 하고 계시는 분이 만기 연장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딴 데 가서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딴 은행에서 다 그래요. 김 작가님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 안 해주시던데 당신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은행도 지금 상황이 다 마찬가지. 그래서 금융위기가 무서운 거예요. 은행들이 망하는 거는 이게 혈액순환에 뭔가 막히는 거예요. 심장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겠죠. 네. 반대로 지금은 어떤 충격이냐면 실물 충격이죠. 실물. 갑자기 사람들이 밖을 못 나가게 됐어요, 전염병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하나만 하자면 어마어마한 눈폭풍이 온 거예요. 전국 단위의, 전 세계적 단위의 눈폭풍이 3달짜리 눈폭풍이 왔어요. 네. 그 3달짜리 눈폭풍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출근도 못하고 인터넷 선을 통해서만 일을 하고 네. 학교도 못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고 냉장고 파먹으며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되게 비슷하죠. 네. 자, 그런데 눈폭풍이 그쳤어요. 즉 치료제가 나왔어요. 그런 게 나와서 사람들이 와, 이제 사회생활 재개해도 치료약도 있고 백신도 개발돼서 문제 없어, 이제 마스크만 좀 쓰고 다니면 돼, 이제 끝났어 라고 만약에 선언이 딱 되면 그 전에 있었던 냉장고만 파먹으면서 강제 다이어트, 우리는 이제 확진자가 됐지만 사실은 그래도 사람들이 분노의 쇼핑에 나서겠죠. 그렇죠. 내가 말이야, 정말 이것만 풀리면 내가 어디 놀러 간다,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우리 다 여행 중독이에요. 그렇죠. 이런 폭발적인 어떤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6년 걸려서 재고를 털었다 그랬죠. 네. 기억나시죠? 6년 걸려 재고 털었다면 이번에는 그보다 짧을 수도 있죠. 왜? 치료제가 나온다면. 그러나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지. 그거는 눈폭풍이 6개월, 1년 되면 다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는 정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단 현재까지 주어져 있는 정보로만 놓고 보면 대충 치료제는 뭐 효과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잘하면 올해 여름에도 볼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 백신도 올해 연내에 접종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회적 격리를 좀 해제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거대 눈폭풍이다. 거대 눈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다시 물건을 살려고 들 것이다. 다만 재고 그 자체는 어디 안 가니까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은 상당히 강하겠지만 2008년처럼 장기화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현 상황만 보고 봤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한 건 아니네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정말 무서웠어요. 은행이 망하니까. 아까 우리 You are bad name 기억 안 나세요? 네. 왜 당신 위에서 리스크 관리팀에서 홍 박사, 왜 그 은행이랑 거래했어? 예? 그 은행 망할 수도 있는데 당신 책임질 거야? 진짜 그런 전화를 제가 있었던 은행이랑 다른 은행이랑 거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고, 그게 또 무시를 할 수 없는 압박이 되는 시기라는 게 금융시장이 다 얼어붙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이번 눈폭풍, 전염병 폭풍은 사회생활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생명, 인간의 가치 이런 측면에서는 그보다 훨씬 나쁜 그렇죠. 충격인데, 경제에 미치는 충격면만 딱 놓고 보면 그때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파산과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은행의 연쇄적인 도산, 대출 회수에 대한 공포에 비하면 지금은 조금만 참으면
회복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주가가 그렇게 반등한 거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지금 코로나에서 가장 불황인 업종은 어디인 거예요? 세 가지 업종이. 세 가지. 첫 번째가 여행인데 이제 여행에 관련된 업종이 뭐 운송, 여행사들, 뭐 거기다가 면세점, 숙박, 항공, 호텔. 그러니까 제일 어렵죠. 이 3대 업종, 여행과 관련을 맺고 있는 3대 업종, 숙박, 여행, 운송 이쪽 업종이 가장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정부가 공적 자금이든 또는 회사채 매수 등을 통해서 살려주려고 애를 쓰는 게 왜냐하면 아까 우리 눈폭풍이 그치고 나면 해가 쫙 나고 눈이 녹으면 다들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닐 거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이번에 치료제가 좀 잘만 나오고 백신이 세계적으로 잘만 유통되게 값싸게 누구나 겨울이 되면 그 백신을 맞게 되는 우리 요새 독감 예방주사 많이 맞잖아요. 그건 백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신을 사람들이 매년 그냥 정기적으로 맞게 되는 세상이 온다면 뭐 그렇게 사실 여행이 지금이야 정말 아무도 안 가지만 비행기가 한 대도 안 뜨지만 금방 또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날아다닐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산업들을 좀 살려놓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여행, 숙박, 면세점부터 시작해서 면세점. 각종 그 도소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계 각국 간의 연결이 다 끊어졌잖아요. 끊어졌죠. 봉쇄 같은 것들이 많이 됐잖아요.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다들 사실 요즘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텐데 코로나가 어쨌든 조금씩 괜찮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처음엔 힘들겠죠. 특히 유럽이 사망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예, 거의 10% 됩니다. 네. 조심스러워서 못 갈 거고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개발도상국은 또 뭔가 더 다른 쪽에서 위험감을 그렇죠. 이렇게 거기는 생각하고 백신이 과연 다들 접종했겠냐에 대한 걱정이 있겠죠.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이게 조금씩 봉쇄가 풀린다고 해도 과연 이 업종들이 살아나는데 와 향후 6개월 1년 안에 그렇게는 안 오죠. 저도. 6개월 1년 안에는 이제 국내 여행 그렇죠. 가더라도 국내 여행부터 회복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간다든가 제주도를 간다든가 또 제주도 분들이나 부산 분들이 서울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일단 국내에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기차를 타는데 네. 정말로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맞아요.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몇 시간 기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되게 그 지역 간 이동 자체도 다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국내에서부터 이동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잘 좀 이 청정국가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코로나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또 사망률도 잘 진정된 그런 나라들부터 차례대로 수혜를 좀 보지 않겠냐.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는 저도 김 작가님한테 동의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추가한 이 디플레 전쟁이잖아요. 네. 그럼 디플레이션에 왔다고 볼 수 있는 신호가 뭐가 좀 있는 건가요? 물가죠. 물가. 네, 물가가 마이너스 가기 시작하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장주로 다 몰리겠죠. 주식시장이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경제가 다 어려워지면서 제품 가격을 다 인하를 계속 이제 한 달 뭐 이렇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계속 마이너스가 연속해서 나온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월 달이 얼마였냐면 0.1%였거든요. 플러스 0.1%였어요. 끔찍한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달 마이너스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5월 달 숫자가 뭐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0.5 해서 이게 1년 내내 계속 마이너스를 간다. 심리가 굳어지겠죠. 야, 뭐하러 물건을 그렇게 급하게 사? 좀만 기다리면 가격이 나을 텐데? 이런 심리가 고착화되는데 한 1, 2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이에 적극적인 통화정책,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 연준처럼 회사채도 좀 사준다든가 적극적인 양적 완화 이런 거를 우리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정부가 재정을 이번에 재난지원금 우리 100만 원씩 받았잖아요. 얼마 받으셨는지 제가 모르지만 이거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했던 3대 업종 여행이라든가 도소매 숙박이라든가 음식료 같은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그런 쪽에 사람들이 좀이라도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실패하면 마이너스가 길어지죠. 그러면 그때는 일부 성장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주식도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이런 지금 디플레이션에 코로나까지 같이 얹혀지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해고를 뭐 2천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국도 그럼 그런 좀 상황이. 근데 이제 미국이랑 우리의 차이점이 미국은 나라가 또 개입을 좀 해서 저 레이오프라고 그러죠. 일시적인 해고로 등록하면 나라에서 돈을 좀 크게 풀었어요. 그래서 괜찮고 회사를 계속 다닐 수도 있는데도 손 들고 저 잠깐 레이오프 할게요라고 한 사람도 되게 많았다. 그러니까 과잉 해고도 좀 있었다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굳이 해고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이 회사 다니면서 받는 것보다
레이오프라고 손 들고 나가서 실업수당 받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간 사람도 꽤 많았대요. 네. 또 안 그래도 회사 그만두고 싶었던 사람들도 또 이럴 때 나가야 혜택을 보니까 나가고. 네. 그런 면이 있었다면 한국은 거꾸로예요. 이게 그 실업보험, 실업수당이 우리는 되게 엄격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전체 근로자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업자 수가 과소평가돼요, 우리는. 제 생각에는 40만 명 뭐 이번에 취업자가 줄었다 그러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줄었는데 숫자에 드러나게 그거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구직 포기, 아예 그냥 노동시장에 뛰어들기를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어디 20, 30대겠죠. 뭐 내가 이 불황에 좋은 직장도 없는데 아이 그냥 공무원 공부나 더 하지 뭐. 아이 뭐 공사 공부 더 하지 뭐. 네. 그러면서 자격증 공부 더 하지 뭐 하면서 네.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처럼 숫자가 아주 극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사실 은폐되어 있는 실업자는 우리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수출이 뭐 마이너스 20% 날지 30% 날지 이제 5월달 데이터 나와봐야 되겠지만 네. 5월달 숫자가 굉장히 부진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업들, 제조업체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방송이나 어디 뭐 이런 쪽에서는 재택근무하는 사람들, 안정적인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만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돈이 없어서 말라 죽어가고 있고 사업을 접고 임대 내놓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보이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약간이라도 디플레 리스크가 있고 약간이라도 네. 그런 고용의 부담의 어떤 리스크들이 있다 싶을 때는 좀 단호하게 행동합시다. 그러다가 뭐 인플레 나면 어떡해? 뭐 인플레 나면 어떠냐고요.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가 회복돼서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인플레 나면 더 좋은 거지. 그렇게 너무 그 예민하게 인플레이션 그 조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디플레 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으니까. 선택입니다. 정책은. 그리고 경제는 이다가 아니에요. 둘 다 강점과 약점이 있지만 지금은 이게 더 낫다라는 마음 아픈 선택,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공리주의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정책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좀 강하게 해야 한다면 개인은 지금 어려운 시기일수록 좀 뭘 좀 조심하고 관리해야 돼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러 좋아한다니까요. 우리가 잘 풀리면 우리 경제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대적으로 한국이 되게 대응을 잘해서 네. 그 뒤 우리나라 경제가 2009년, 10년에 아주 성장을 가파르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그때 2200까지, 900포인트가 2200까지 2년 만에 바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경제가 되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그건 아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금액관님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 보험이 뭐예요? 달러 자산이잖아요. 환율이 우리 경제 어려워질 때 외국인이 팔고 나가니까 급등하잖아요. 그럴 리스크들을 조금 생각해서 자산의 일부는 달러로 그리고 뭐 우리 꼭 국내 주식만 너무 주식이 아니잖아요. 좀 해외 주식도 좀 분산도 해놓고 또 채권도 좀 사놓고 뭐 가능하면 능력자들은 외화 예금 들어도 좋은 거고요. 신용 관리도 좀 해야 한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왜 이 신용 관리를 기본이다라고 밖에 제가 말을 잘 못하냐면 이럴 때 은행들이나 금융기관이 대출 회수에 나설 위험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아까 이야기했죠. 네. 꼬투리가 있어야 회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꼬투리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별거 아닌 금액 가지고 연체하고 특히 좀 고금리 대출을 또 많이 받고 이러면 점수가 안 좋아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제가 감히 그 뭐 이렇게 강조를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호황에는 누구나 대출을 해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없어요. 좀 신용도 안 좋아도 대출해줘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제 등급을 자꾸 올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체 관리 잘 하시고 고금리 대출이 있으시다면 좀 상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제가 그냥 살짝 넘어가려고 그랬냐면 지금 고금리 대출을 받고 계시거나 그러신 분은 이미 어려워서 그걸 받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분한테 신용 관리하라는 게 저는 상처가 될 수 있어서